안녕하세요. 불독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칸트의 저서인 순수 이성 비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칸트의 업적을 보고서 코페르니쿠스적 혁명 또는 전환이라고 말을 합니다. 코페르니쿠스는 지동설을 주장했던 사람인데요. 코페르니쿠스 이전까지는 지구는 고정되어 있고 천체들이 지구 주변으로 돌고 있다는 천동설을 믿어왔지만 코페르니쿠스는 이러한 인식을 깨트리며 새로운 이론인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는 지동설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서 굳이 혁명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칸트의 의도대로라면 눈으로 본다고 전부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천동설을 믿었던 사람들은 지구에서 하늘을 보았을 때 태양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니 태양이 움직이고 있구나라고 믿었습니다. 즉, 보이는 대로 믿었던 것이죠. 하지만 현대 과학은 태양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돈다는 것임을 논증해 줍니다. 이를 예고한 양 코페르니쿠스는 지동설을 주장하며 이전과 다른 새로운 발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칸트 역시 새로운 발상을 시도하는데요. 그 새로운 발상의 대상이란 바로 인식론에 관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어떤 대상을 인식한다는 것은 대상 자체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인간이 거울과 같아서 바라보는 대상을 정확히 투영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즉, 바라보는 대상이 주체이고 내 자신은 객체로서 대상을 정확히 투영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갈고 닦는 길이 올바르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무를 바라볼 때면 내 마음이 거울이 되어 대상인 나무 자체를 정확히 표상으로 새겨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나무를 정확히 투영할 수 있는 나 자신의 거울을 항상 깨끗이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 진리를 알기 위해 자신을 깨끗게 하는 수도사의 모습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볼까요? 합리론자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지식을 갖고 태어난다는 선천적 지식, 즉 본유 관념을 가지고 있기에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본유 관념이 있으니 대상 자체를 알기 위해서는 내면의 거울을 깨끗이 하는 노력만 한다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인간의 인식은 스스로가 주체가 될 수 없고 반드시 대상의 실체 그 자체에 부합되도록 끼워 맞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칸트는 이를 거부하지요. 자신을 대상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보는 대로 대상을 인식하자고 말이지요. 다시 말해서 바라보는 대상에 부합되도록 거울이 되어야 하는 나 자신을 이제는 주체로서 승격을 시켜 내가 바라보는 대로 대상을 인정하자는 것이지요. 지금 내가 사과를 바라보고 있다면 둥글고 붉은색을 띤 저 열매가 사과 자체라는 것입니다. 구차하게 사과의 원형인 실제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이데아 같은 원형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의자를 바라봅니다. 갈색의 나무로 앉을 수 있게 제작한 물체가 바로 의자 실체이지 그 의자의 실제를 보기 위해 나를 의자의 원형에 가둘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결국 정리하자면 대상을 바라볼 때의 기준의 주체가 바로 나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보며 인식하는 그 대상이 존재 자체가 되는 것이지요. 이로써 칸트는 인식의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의자는 의자이고 사과는 사과이지 대상의 실제 또는 원형을 알고자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지금 내가 보는 현상 그 자체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지금 보는 현상은 어디에 기반을 둔 것일까요? 사과를 보며 의자를 보는 행위는 우리의 경험이 없이는 인식될 수가 없습니다. 즉, 현상은 경험을 기초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연 과학이라는 것만 보아도 거기에서 도출하는 원칙과 규칙들은 결국 경험에서 비롯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칸트는 그렇다고 합리주의자들이 말하는 본유관념의 말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 현상 자체가 존재라고 규정은 하지만 거기에 확실한 보편성과 필연성을 부여하기 위해 인간에게는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선험적인 것들이 있다는 전제를 깔아둡니다. 결국 칸트는 경험을 중시하면서도 선험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셈이죠. 이전까지만 해도 철학의 논쟁거리 중 하나가 이런 주제를 놓고서 벌인 싸움이었습니다. 인간은 본유관념이 있기에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합리주의와 경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경험주의 간의 싸움이었던 것이죠. 칸트는 양쪽 진영의 주장들을 종합한 셈입니다. 우리는 칸트가 코페르니쿠스와 같은 인식의 전환을 가져왔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물의 실제 또는 원형이라고 하는 물 자체를 알기 위해서 나를 거기에 끼워 맞추기보다는 보고 있는 지금의 현상을 인식하는 대로 존재한다고 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상에는 선험적인 것과 경험이 종합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에 보편성과 필연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선험적인 것들이 인간 안에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죠. 삼각형은 세변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명제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삼각형이 세변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확실하고 보편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삼각형이 세변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명제는 선험적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삼각형은 금색이다라는 명제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삼각형이 금색인 것은 경험을 통하여 인지된 사건입니다. 이같이 경험을 통하여 새로운 정보로 판단되어진 것을 종합 판단이라고 부르죠. 결국 칸트는 인간이 대상을 바라볼 때 생기는 인식이란 보편적인 선험적인 것에 새로운 정보를 확장시켜 나가는 종합 판단이 함께 있어야 함을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선험적인 기능들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감성입니다. 감성이란 어떠한 대상을 바라볼 때 받아들이는 수용 능력을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사과를 볼 때 사과라는 외부 자극이 마음에 촉발하여 사과라는 표상을 만들죠. 이같이 우리가 보는 그대로 포착하여 마음에 그 상이 뜨게 만드는 것을 감성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감성 안에는 선험적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과 공간입니다. 우리는 사과의 표상을 떠올릴 때면 어떠한 공간 안에 있는 사과를 떠올립니다. 사과 없는 공간을 떠올릴 수는 있어도 공간이 없는 상태에서의 사과를 떠올리지 못합니다. 사과를 떠올린다면 부엌이라는 공간이 될 수 있고 어제 시장에서 먹었던 시장이라는 공간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과라는 표상은 시간에 영향을 받는데요. 왜냐하면 표상이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떠올린 사과는 어제 저녁 때쯤 시장 안을 구경하다가 본 사과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감성에는 선험적인 직관인 시간과 공간이 형식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오성인데요. 오성에도 선험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념의 역할은 감성에서 받아들인 표상들을 하나로 종합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오성은 동그랗고 붉은색인 표상들을 가지고 종합하여
사과라는 개념으로 만들죠. 이같이 오성은 각각의 표상들을 종합하여 개념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성은 판단을 가능케 하는 선험적인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에게는 10손가락이 있다면 오성은 12가지의 손가락으로 판단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12가지의 손가락이란 칸트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범주라고도 하지요. 12가지 범주를 전부 살펴보기에는 어렵고, 이런 것이 있구나 라는 정도로 말하자면, 소크라테스는 철학자이다 라는 판단은 12가지 범주 중 단층 판단에 속하는 것입니다. 양적으로 어느 하나를 꼽는 것이기에 단층 판단이라고 하죠. 소크라테스는 수많은 인간들 중 한 사람에 해당되기에 단층 판단이라는 것이 됩니다. 또 다른 예로 12가지 범주 중 필연 판단이라는 것을 살펴볼까요? 필연 판단은 어떤 것일까요? 무언가 필연적으로 생긴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이에 상응하는 예를 들자면 바로 수학에서 2 더하기 2는 4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2와 2를 더했을 때 4라는 것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같이 필연성을 가지기에 필연 판단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12가지 범주 중 한 가지를 더 살펴보자면 가언 판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언 판단은 조건의 관계를 말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자면 정의가 있다면 부정한 악인은 벌을 받는다라는 문구를 생각해 보죠. 정의가 있다는 조건이 있기에 악인은 벌을 받는다라는 것으로 가언 판단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성의 역할은 감성에서 받아들인 표상을 종합하여 개념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며 동시에 12가지 범주로 판단을 가능케 하는 선험적인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오성 다음으로는 상상력입니다. 상상력이 왜 필요하냐면 감성과 오성은 마치 물과 기름과도 같은 관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감성을 통해 받아들인 진료들을 오성이 처리하기에는 이 둘의 관계가 너무 이질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상상력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오성이란 개념을 만든다고 했는데요. 사과라는 개념을 떠올린다면 여러 가지의 표상들이 종합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그랗고 붉은색이고 등등 말이죠. 하지만 시간의 영향을 받는 이상 동그라미와 붉은색을 동시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동그라미를 생각했다가도 붉은색을 떠올리면 동그라미의 표상은 사라지게 되어 있죠. 그런데 상상력은 붉은색을 생각할 때도 동그라미의 표상이 사라지지 않게 기억시켜주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재생적 능력이라고 합니다. 사과를 떠올릴 때 붉은색과 동그라미의 표상을 시간적으로 붙잡고 있어 동시에 상기시켜주는 기능이 바로 상상력의 재생적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상상력은 또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앞서는 재생적 능력이 있었다면 다음으로는 생산적 능력입니다. 이 생산적 능력을 도식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책을 읽고 나서 한 번에 요약이 되는 것은 바로 읽었던 문자들의 표상이 도식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로 여러분이 지하철을 타고서 목적지에 가야만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문제없이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머릿속에는 도식화된 지하철 노선도가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상상력이란 물과 기름의 관계인 감성과 오성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오성 다음으로는 대망의 이성입니다. 칸트는 인간의 인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앞서 체계적으로 서술을 했는데요. 최종적으로 칸트가 순수 이성 비판을 통해 말하고 싶은 바는 오성 다음으로 이어지는 이성에 있습니다.
감성이 외부 대상을 받아들이는 수용 능력이고, 이를 개념화시키는 것이 오성이라 한다면, 이성은 오성들이 작업한 개념들을 통일시키는 일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동그랗고 붉은색의 열매를 오성은 사과라는 개념으로 철회합니다. 그리고 이 사과는 달려있던 나무에서 분리되는 즉시 중력이라는 개념에 따라 땅으로 떨어지죠. 여기서 이성은 사과와 중력이라는 개념에서 만유인력이라는 하나의 근본 법칙을 발견하게 만듭니다. 이렇듯 인간의 인식이라는 건 감성을 지나 오성에 이르고 마지막엔 이성에 다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성에게 한 가지 본능이라는 것이 있는데, 오성과 감성의 제약을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이성이라는 것은 경험되는 현상계 안에서 잘만 활용한다면 만유인력 법칙 같은 유용한 역할을 유추할 수 있게 하죠. 이러한 사용을 내재적 사용이라고 합니다. 이성은 내재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재적 사용이 아닌 경험의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사고를 할애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요. 이를 이성의 초월적 사용이라고 합니다. 경험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이성은 자꾸 개입하려다 보니 물 자체를 넘보는 것이죠. 경험이라는 제약자를 벗어나니 결국 이성의 이념이라 할 수 있는 영혼, 우주, 신이라는 무제약자에 다다르려 한다는 것이죠. 결국 영혼, 우주, 신에 대하여 마치 경험한 듯이 모든 것을 안다는 듯한 가상에 빠지게 만듭니다. 사이비 교주들을 생각하면 쉽지 않을까요? 나는 신의 아들이고 너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돈을 바치라는 사이비 교주들의 말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성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성을 내재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초월적으로 사용하다 보니 망상과 가상에 빠져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칸트는 이 같은 이성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성이란 사용할 수 있는 범위와 한계를 정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이성을 법정에서 재판을 하고 있듯이요. 그래서 칸트의 저서의 이름이 순수 이성 비판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은 코페르니쿠스와 같은 전환을 가져오게 합니다. 내가 보는 대로 존재하는 것, 즉 인식이라는 것은 현상계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지 이데아 같은 실제, 원형 같은 물 자체에 개의치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인간의 인식이란 선험적 종합 판단을 이룬다고 하는데요. 경험으로 알아지는 종합 판단에 확실성과 보편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인간 안에 선천적으로 주어진 선험성이 있다는 것이었죠. 감성의 순수 직관인 시간과 공간이 있고, 오성에는 개념과 12가지 범주가 있으며 감성과 오성을 연결해주는 상상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성 다음으로는 개념들을 통일하며 근본 법칙을 이루는 이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성은 정확히 범위와 한계를 가지고 사용해야 함을 칸트는 주장했죠. 동시에 내재적 사용이 아닌 초월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허황된 가상에 빠진다고도 말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칸트가 신을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신을 알 수 없다고 한 것이지 생각은 할 수 있다고 한 것이었죠. 그가 남긴 저서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상을 사물로서 인식할 수 없다 해도 적어도 그것을 사유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지금까지의 칸트의 주장은 신앙의 자리를 내주기 위한 예비 작업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신의 존재를 믿고 사유할 수 있을 때 이 땅의 사람들은
그나마 죄를 덜 짓고 인간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칸트는 믿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너무 어렵고 난해하여 부족한 부분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